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미치광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내려집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2일 만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선고도 아니고 구형인데. 이게 다 직위원 재판부 때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 절차라는 게 있고 살인마도 변론권이 있다고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겁니다. 지난 1995년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을 때 기소부터 선고까지 채 7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집중 심리 방식을 채택했지요.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구형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하고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단죄를 미루면서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나라 발전을 가로막은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정어리몰에서 이번 주에 준비한 상품들 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어리몰 간식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육포 여러분 3가지 맛입니다. 그냥 오리지널이 있고 약간 매운 게 있고 또 치즈가 있고 이 3가지 취향대로. 근데 뭐 매운 것도 그렇게 맵지는 않고요. 공통점은 3가지 다 겁나게 맛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소고기가 80% 이상 들어가 있고요. 한 봉지에 20g인데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이거를 넉넉하게 20개나 드리니까요. 이 가격에 육포 이렇게 드시기도 쉽지 않지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또 타이백 감귤 이거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밑에 하얀 천 같은 거 그렇게 깔아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귤 아랫부분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당도를 훨씬 높이는 그런 재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먹어봤는데 귤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게 타이백 감귤입니다. 이걸 또 5kg에 25,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이번 기회에 귤의 새로운 신세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의 건강 원천 100년 진고 이 홍삼 제품도 강력하게 추천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올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9시 20분에 오늘 윤석열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선고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선고까지는 지금 절차를 보니까요. 일단 뭐 증거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하면 이제 뭐 변론은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최종 구형까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러던데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지요.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오시는 대로 소개하기로 하고요. 지금 박영식 앵커님 공판이 시작이 됐죠? 네, 9시 20분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작됐고요. 증거 조사를 포함해가지고 아마 오후 시간을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저녁 시간이나 혹은 더 밤 늦은 시간에도 함께 난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지금 일부 이뤄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만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모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이 그래서 뒷받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뭐 한덕수의 경우는 이미 나이는 구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김용현, 뭐 조지호, 김봉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이제 구형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뭐 언론마다 좀 예상하는 시각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저녁을 넘어서 밤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형 이유 설명하고 피고인 8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직위원 재판부에서 최후 진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할 얘기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해서 구형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8명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 뉴스 시간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3617 윤석열의 운명이 오늘 결정되는 날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죠. 너무 오래 걸렸죠. 구형인데 선고까지도 아니고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두환 노태우 때는 7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네. 선고까지. 그런데 지금은 구형을 402일 만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최종심까지 13개월 정도 걸린 건데 그걸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저번 세포방해 관련해서는 59분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지금 내란에 대한 구형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또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전두환 이후 내란 범죄, 그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어떤 구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친위 쿠데타, 최초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어서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소위 특검에 대한 판단 또 이후에 어떤 법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를 주목하는 시간들이 하루 종일 좀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꼼짝도 않던 윤석열이 이제 막판에는 재판에 계속 출석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갈수록 가관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최근에 나와서 뭐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국무위원들이 뭘 제대로 나를 안 말려서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를 안 말려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쩌자는 네, 통닭 핑계 대고 이제 통닭감 얘기하더니 이제 마침내는 국무위원들이 말이지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지 이거를 못 막았다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계엄을 했을 때 야당 포함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왜 그 정도 판단을 해서 나한테 알려줬어야지. 그럼 내가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국회 침탈은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 때 국회를 삥 둘러서 봉쇄한 적은 있어도 계엄군이 국회 안까지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침탈한 건 처음이고요. 두 번째는 전혀 이 개선의 정이 없잖아요. 반성을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다 전가하잖아요.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경찰들에게 전가하면서 마침내는 국무위원들 나 왜 안 말렸니? 국무회의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본인이 지난번에 체포방해 혐의 할 때는 왜 1시간 얘기한 59분 본인 떠든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본인의 최후 진술도 59분 떠들었는데 오늘은 충분히 시간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떠들지는 알 수 없지만 똑같은 말에 동어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형이 과연 어떻게 내려질지 궁금한데 참 아이러니한 게 1995년 그러니까 31년 전이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사형 선고 내렸던 그 법정이 예. 오늘 윤석열 417호. 417호 법정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역사가 이렇게 도는가 싶다가도 이미 그때 다 이제 이런 짓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우리가 다행히 국민들이 막아서 대한민국 민주 국민들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우리가 태국 하면은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는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인데 아직도 뭐 쿠데타 뭐 저런 게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는 군부 독재를 위해서 정권 탄착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였는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집권 도중에 벌인 친위 쿠데타,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과 국회를 상대로 총뿌리를 겨눴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고 죄질이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뭐 반성의 태도가 부재하다라는 점을 모든 이제 법률 전문가들과 기자들까지 꼽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뭐 앞서 말씀해주신 장관 탓을 한다든지 통닭 타령을 한다라든지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을 비춰봤을 때 반성과 개전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죄질의 심각성에 비춰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법정 최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고요. 417호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두환, 노태우만이 선고를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도 417호에서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상당히 이제 자신들이 옹립시켰던 그리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과거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417호 법정에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6시간 정도 조은석 특검이 이걸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회의를 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과연 구형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 사형 말고 뭐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제 우리가 내란 청산 프로젝트로 처음 이제 새해 들어서 영웅본색 프로그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내란 진압의 두 영웅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과 함께 영웅본색했는데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데 윤석열 밑에 있던 검사들이 특검에 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 구형은 3가지밖에 없어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고에서 장량 감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형은 이 3가지인데 징역을 안 하는 무기금고는 일단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요.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어제 박선원 의원이 예상했던 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나저나 내일 윤석열이랑 또 다른 자들 이렇게 구형인데 일단 윤석열이는 사형 구형하겠죠? 박선원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형 구형을 해야 되는데 예. 지들 검찰 선배라서 무기까지밖에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무기. 예. 김용현은요? 김용현은 20년. 노상원은 살인 예비죄가 포함돼서 20년. 구형이? 예.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상원은 사형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아니 구형이니까 법정 최고형으로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는 선고가 아니고 구형이에요. 구형이죠. 구형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교과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선고는 어떻게 할 값이? 왜? 선고는 지들의 이제 조의대가 또 뭔 짓을 하더라도 선고는 그들의 몫이고 검찰에서 특검이 나왔기 때문에 구형은 법정 최고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반 이적죄 사실 재판 시작 안 했거든요. 일반 이적죄가 재판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되고 외환죄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들이 구형을 무기선에서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근데 방금 전에 박선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윤석열 무기 가능성도 있고 김용현이는 20년, 네. 노상훈이도 20년 뭐 이렇게 하는데 살인의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어디서 꼭 들으신 거 같아요. 아니. 그냥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예상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박선원 의원은 또 상당히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까지는 사형 아닌가 싶은데 김종욱 원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소스라고 얘기하면서 흘러나온 내용들에 의하면 무기로 가거나 아니면 감경 사유 때문에 50년, 40년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완전 윤석열 논리인데요. 2시간 정도 만에 내란이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폭력적 행위를 통해서 인명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격앙됐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그 내용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상당히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이후의 논리는 그런 거죠. 2시간 만에 그 내란을 막은 건 국민이었고 그다음에 소극적으로 반응한 군인들이었다. 이건 예를 들면 윤석열이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노상한 수첩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이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즉각적으로 5천에서 10,000명 정도가 살상될 수 있을 만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야 내부 분위기는 무기로 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를 통해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기본권 전체가 무너질 뻔한 상황이고 헌정 자체가 파괴될 상황이었는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검찰 특히 특검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 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사형이라고 하는 구형을 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하게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준 거잖아요. 저는 뭐 오늘이라도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지를 없애는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친위 쿠데타라는 것에 대해서 사형을 주지 않으면 그걸 또 꿈꾸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히틀러 이런 자들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런 여지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런 여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해야 한다 말고 예상을 어떻게? 예상 사형입니다,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까? 아니요, 그 사형 외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무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인데 이런 얘기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인명살상 이런 거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뭐 2차, 3차 계엄도 얼마든지 하려고 했던 바가 있는 거고 노상원 수첩에 영연백 준비한 것들 포함해서 너무나 끔찍한 이 시나리오들을 봤을 때 이것은 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6시간 이상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6시간 이상 논의를 해서 밤에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 그 수사하고 돌아간 그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소 유지해야 되는 검사들까지 다 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기징역도 몇 명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심은 조은석 특검이 하게 될 텐데 아니 구형하는데 사형 구형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두환 때 사형 구형했다가 최종 무기징역 받았죠. 노태우는 무기징역 했는데 17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국회 침탈 최초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사형 구형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두환 때 1심에서도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네네네. 나중에 최종심에서 감형이 됐구만요. 네네. 박경식 앵커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저도 김유정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뭐 전두환의 쿠데타와 윤석열의 쿠데타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질이 더 더러운 것은 이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어가고자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라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법정 최고형 구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당위성도 당위성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전두환과 비교하더라도 이 죄질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반성하는 점이 없다라는 점이 적용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임기 말의 정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런 친위 쿠데타를 벌였다라는 점, 이 의혹 자체는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저는 사실 오늘 구형 과정에서도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차후 직위원회 선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규정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를 봉쇄한다라든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라든지 정치인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 이미 다 이제 증거로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과 비교해도 혐의가 무겁고 전두환보다 더 죄질이 더럽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사형 구형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늘 밝힙니까? 그렇죠. 보통은 결심하면서 예. 며칠 날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한 달 이상은 걸리죠. 근데 2월 달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이면은 거의 인사이동
되네요. 예, 그 2월 중순쯤 인사이동이 있을 텐데. 예. 그래서 2월 초쯤으로 잡지 않을까요? 선거 기일을. 지난번에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게 선거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인사이동과는 조금 여유를 두고 선거 날짜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2월 14일부터는 그 설날 연휴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월 두 번째 주에는 선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보면 가끔 그 선거 날짜 잡아놓고 있다가 선거 날짜를 조금 더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 쓰다 보니까 그때까지 다 못 끝내. 이게 이런 판결문은 양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2월 첫째 주쯤으로 잡는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얼마나 지기현이가 뒤늦게 발동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자 일단 선고는 그렇게 되고 이제 구형 예상을 좀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어요. 사형 집행을 안 하는데요. 뭐 어차피 집행 안 하는 사형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하고 뭐 효과는 똑같은데, 그 내란을 저질렀다, 내란 수괴다,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거는 틀림없고 당연히 중형이 선고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다만 전두환 당시 피고인하고의 차이점은 그 내란 과정에서 전두환은 어마어마한 인명이 희생이 됐고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그게 뭐 사실은 영관급 장교들을 비롯해서 실무진에서 막아낸 결과입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이 또 조금 참작할 수 있는 점이죠. 내란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형량하고 선고형량이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 왜냐하면 사형 구형도 뭐 물론 가능하고 죄질은 매우 나쁜 건 사실인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하면 그냥 딱 그 정도가 선고 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검의 구형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어차피 선고가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고 사형이 집행이 안 된다는 점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라고 그럴까요? 저런 자는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 어찌됐든 사형은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이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죠. 그래서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라는 게 국민 정서인데, 그걸 구형을 무기징역 이렇게 하면은 왠지 국민들의 마음에 좀 뭘 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요. 자, 그러면 김용현, 노상원도 어떻게 구형할지가 궁금한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같은 무기징역쯤 구형될 거라고 보여요. 노상원까지. 거기까지. 일단 세 사람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저하고 같은데, 저는 세 사람 다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긴 한데 양이 안 차네요.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김유정 의원님을 보내야 되는데. 사형이에요. 이 윤김노 트리오는 만주 변호사는 자격이 안 됐나요? 아니, 제가 대체로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니, 특검을 갔었어야 된다고. 특검은 자격이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어제 잠깐만요. 네. 김영남 의원님. 네. 박선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 같다라는 예상 이유로 특검에 검찰 후배들이 많아서 그것도 고려 요인이 될까요? 그거는 별로 고려 요인 안 될 거예요. 아닐 거다. 그거는 뭐 아니,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두 개 중에 고민을 할 텐데 사형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럴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5.18 때와는 다른 사정이 좀 있다는 게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친위부채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외에는 소추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란이라고 하는 형법적 죄를 행한 일에 대해서 최초로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건데 그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제 법리적인 것들도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국민이 이 부분에 대한 법감정 또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자기의 임명 자체를 사상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검찰이 진짜 그야말로 가장 엄중한 구형량을 뭐 법리적 판단이야 나중에 판사가 결정하겠습니다만 거기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부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인데요. 그 이제 백운기 앵커님보다 저는 한술 더 뜨는 사람이라서 저는 법정 최고형 구형과 선고에 이어서 집행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이제 국제 앰네스티를 통해서 뭐 사형제 폐지국으로 실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97, 제 기억으로 아마 97년 12월에 아마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폐지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사형 제도 자체는 지금 존속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97년도에 그때 집행됐던 피고인들을 보면 사형수들을 보면 뭐 여의도에서 차량 질주를 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죽였던 그런 사형수라든지 총기 난사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지금 윤석열의 혐의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 전체를 뒤집어놨던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사형제에 대한 선고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저는 집행까지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하여 관대함과 관용함을 베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집행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올 가능성이 우리 미래 세대에 존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는 저는 집행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식 올소 LA의 이 여자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감정하고 실제 법 그 사이에는 조금 간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12 관련해서 당시 노태우 피고인에게 내려졌던 구형은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12.12 그 이후에 뭐 5.18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과 2024년 12월 3일의 상황을 비교를 하면 그러면 과연 법적 책임에 있어서 당시 노태우 피고인이 윤석열 피고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겠죠. 네. 아까 이제 박선원 의원 얘기를 했는데 검찰을 의심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수사가 왠지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계속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내란이 진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정권까지 바뀌었는데도 거기에 가담했던 것이 분명한 자들이 단죄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잘 나가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하던데요. 어제 영웅본색에서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도 이거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영웅본색이 처음 나온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성재가 핵심이잖아요. 법무장관 박성재. 그러니까는 그 국무회의 끝나고 소위 말하는 계엄관계장관회의죠. 예. 국무회의는 없었고 끝나고 법무부에 가가지고 감찰국장을 불렀는데 감찰국장이 그날 해외 출장했어요. 그래서 감찰과장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고 그 감찰과장이 심의정의한테 전파해가지고 검찰이 움직였다. 근데 그 검찰국장 밑에 검찰국장 밑에 검찰과장. 그 검찰국장 밑에 과장이 누구냐? 임세진이에요. 제가 듣기로 임세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임세진이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남부지검인가? 어디 가서 승진해가지고 잘 나가요. 그럼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은 박성재가 어떻게 법무부에 지시를 했고 검찰에 지시를 했는지 이미 검찰에서는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 역할을 했던 임세진이라는 자가 그러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박성재 기소 당했으면 이 임세진이도 기소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더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정권에서. 근데 법무부나 현재 대검에서 그러면은 임세진이가 그랬다는 걸 모르느냐? 알아요. 근데 왜? 그러면 법무부 안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빤히 아는 이 사실을 특검은 몰랐냐? 알아요. 특검 이미 조사 받아서 불었어. 그리고 맨 초반에 박세현 그 특별수사본부 있잖아요. 그때 이미 다 불었어. 불었는데 검찰은 싹 빠지는 거예요. 저런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곳곳에 이 내란의 분자들이 숨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될까요? 헌법 수호 TF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직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죠. 예. 그럼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예. 지금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거겠죠. 박사로 근데 이제 저런 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일당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끈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판정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저걸 말이라고 하나 막 그러는데 막 말을 해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희망을 하나 갖고 있는 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돌아버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세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뭐예요? 의원님. 원래 돌아 있던 아까 조조 8020님이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깜빵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신을 잃고 이후 보름 정도 지나면 체념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하면서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 그때는 멘붕이 오면서 대가리 쥐난 상태로 법정에 출두합니다. 그러던데. 요즘에 법정에서 윤석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1월 5일 날 재판 때는 아무도 뭐 나한테 이런 경고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7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발동했다는 비상계엄 뭐 좀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전반 이해가 안 되는지. 근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 관계가 어쩌니 뭐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 봐야 이거 하루 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고 이거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좀 우세 떠는 게 되고 좀 창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하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영신 앵커님 요즘에 저자가 이게 좀 더 많아졌네요.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경우에는 특징이 항상 자신이 누군가를 강제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의견에 설득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앞에 나온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에게 듣고자 할 때 대부분 뭐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이 신문할 때 항상 저게 중간에 추임새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보면은 이 계엄을 이거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 갔다가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답변을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많아졌습니다. 아니 근데 김종원 원장님 지금 윤석열 말의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무위원들이 잘못해서 내가 그릇된 판단을 했다 이 얘기 맞습니까? 근데 왜 그 인간의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네. 저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내가 자체가. 근데 잘못했네. 일관성은 있어요. 계속 옛날부터 부하 잘못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일관되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최소한의 정무 감각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가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지. 지는 최소한도 아니고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여지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어젠가요? 조선일보에서 뜬 게 뭐냐면
보안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전혀 아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그 법조 카르텔이 언론과 연동을 하면서 엄청난 반동의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설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그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변호인단 또 윤석열이 들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막 씹으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저걸 저희가 뭐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의 발언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 문제는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쌍방이 둘이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오늘 검찰이 그래서 이제 사형 같은 구형을 한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런 여지들을 가지고 계속 암암리에 저런 검은 카르텔들이 반동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근데 저 내용 안에서요. 그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안 됐고 몇몇은 뭐 외교 파탄 나고 민생이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바짓가랑이 붙들고 말리거나 혹은 나를 밟고 가라 들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외교 민생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야당이 역공해서 계엄 이거 하루면 끝납니다. 이런 얘기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건데 니들이 외교 민생만 얘기해서 내가 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참모들 누가 뽑았어요? 정말 뭐 이렇게 훌륭한 참모들 봤어요? 정말 그랬죠. 예. 그랬어요. 그것도 그럴 텐데요. 그건 누가 뽑았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거 뽑아놔가지고. 김건희냐? 김건희일 수 있겠네요. 아까 제가 정말. 우리 김종국 원장님한테 혼났는데 그런 것도 사람이 멧돼지 언어를 이해하기 힘들죠. 이 여자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뜨거운 아님. 멧돼지가 개소리를 너무 잘해. 도미노맨님 오늘의 댓글로 올라갑니다. 세자로 딱 정리했어요. 캬악퇴. 캬악퇴. 이거 좀 괴로우시겠지만 개소리 하나만 더 들어보실까요? 화면 위로 안 올립니까? 아까 뭐 노태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 사건 전두환 수계 그 사건은요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가지고 그 신군부인 전두환 그 씨와 노태우 씨 같은 분들이 최규하 현 대통령을 겁박을 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한 것 자체가 이제 폭동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80년 10월 16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령했다는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 그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확인. 그해 연말인가 아니면은 미국 그때 레이건 대통령 방문하기 전에 비상계엄을 오히려 해제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그건 뭔 말이에요, 김영남 의원님? 글쎄 무슨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특별검사나 누가 제출한 서면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1980년 10월 16일 날 비상계엄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저도 당최 모르겠는데 뭐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요. 지금 아무 말이나 거의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심신미약으로요? 예, 뭐 한정치산자나 뭐 이런 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멧돼지가 개소리를 하는 것 같다가 뭐 이해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저런 얘기에 대해서 판사가 저걸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위원도 보니까 조금씩은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의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다행히 이제 변론이 다 끝나서 오늘 결심 공판을 합니다만 재판이 더 길어졌으면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계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전부 내가 뭐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재판되니까 아니 내가 끄집어내린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았느냐. 모두 사람이 네가 끄집어내라고 얘기했다고 한 걸 들었는데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자가 정신이 온전한가 왜 저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에 이제 임박해서 이런저런 녹취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당시에 이상현 특전 여단장이 특전사 1대대장 김영기 대대장한테 했던 녹취도 공개가 됐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자, 예, 여단장님.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거라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장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더 있나요? 예.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그게 이제 여단장의 지시인데 여단장이 지가 뭔데? 하긴 뭐 말하는 거 보면 얘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을 얘들이라고 하는데 뭐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문짝을 부숴서라도 이게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곽종근한테 나왔겠죠. 곽종근이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아주 뭐 딱 녹음기처럼 이야기해요.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다고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이제 저 장면이 녹취는 이제 그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히 이제 저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저게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저도 어제 저 녹취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국내 상황이 어떤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 이게 윤석열의 지시가 명시된 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앞선 통화에서도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증언이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지휘관들의 응답을 따라가 보면 후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라는 지휘관의 증언도 일부 공개가 됐었고 또 다른 지휘관은 전기를 끊을 수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국회 내에 전력을 차단하는 방안들까지 그들끼리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단장의 저런 지시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 당시에는 다뤄졌을 것이고 결국에 윤석열 그리고 곽종근 밑에 여단장 밑에 또 다수의 그 현장 지휘관들까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았는지에 대한 안도가 느껴짐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국회를 발 아래로 그때 당시 두고 있었다라는 차원은 또 다른 의미의 또 분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일단 그 8명의 7명인가요? 8명이죠. 윤석열 포함해서. 근데 나머지 보면 김용현, 노상훈, 이제 조지호, 김봉식 이런 자들은 우리가 직책을 다 알고 김용군 전체 3야정군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이렇게 되는데 왜 오늘 여인영은 안 들어가죠? 가만있어. 여인영은 지금 전역이 됐나요? 민간으로 파면됐습니다. 파면됐습니다. 파면됐나요? 그건 그 병합이 안 된 모양인데요. 그럼 뭐 따로 하는 것도 뭐 이상할 건 없죠. 근데 이게 막판에 병합이 된 거잖아요. 사건이 따로따로 진행되다가 변론 병합이 된 건데 변론 병합이 효율적일 때도 있고 비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합쳐버리면 결심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판결문 쓰는 부담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건 뭐 분리선고하겠죠. 여인형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뭐 더 정리가 잘 될 텐데 아무튼 오늘 저녁 늦게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아니 근데 이건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지난번 그 체포 방해 사건 결심할 때 윤석열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59분 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오늘은 더 길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때는 한남동 그 관저에 있는 거 체포하러 간 사건, 예. 그걸 방해한 거, 뭐 경호실 직원들한테 뭐 총을 보여줘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 결심할 때도 59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본 사건이잖아요. 내란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잖아요. 적어도 1시간 59분 정도는 발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나머지 피고인이 또 7명이야. 김영현, 노상원 또 얼마나 말이 길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보통 10시 재판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30분 당겨서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저녁 때는 돼야 끝나지 않을까요? 노상원은 시간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 고맙죠, 뭐. 네. 노상원이는 귀찮은 게 많더만. 예. 이번에 내란 이제 특전사 707이 국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던 그 핵심은 방첩사였죠. 정말 방첩사 아무리 뜯어 고치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해체하기로 했는데 방첩사가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죠?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성분들도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보안사입니다. 전두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었죠. 서울의 법 영화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그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안사에서 모든 전화를 다 도청해가지고 병력 이동을 꿰뚫어 보니까 진압이 가능하고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보안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막강한 보안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바로 박정희였죠. 거기에서 총애를 받던 자들이 계속 보안사령관으로 갔고 보안사가 그렇게 힘을 키웠고 결국은 보안사령관 출신이 검찰을 키워놨더니 검찰총장 해먹던 자가 대통령 된 것처럼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보안사 관련해서. 여기는 다 아시려나? 우리 박영식 앵커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또 있습니까? 보안사. 보안사 위에 법사? 여사. 법사는 요즘에 나와.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순자 권세가 막강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어마무시한 그 권세를 휘둘렀던 데가 바로 보안사인데 그거 이후에 이제 없애보려고 막 이름도 바꿔보고 그 이름을요 그다음에 기무사로 했다가 안보지원사령부로 했다가 이제는 간첩 잡는 일만 해라 하고 방첩사령부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들 없애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어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논의했는데요. 홍현익 교수가 분과위원장이더라고요. 어제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자,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 것은 김종국 원장님 일단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찢어 발겨서 하고 방첩사령부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뭐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그 두 개는 민간인을 앉히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군인 자체가 이런 것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하나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인사첩보나 동향조사, 세평수집 이런 건 아예 없애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첩사가 힘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인데 기억나십니까? 그 여인영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태도? 그렇죠. 예. 야, 니네들 조금 있으면 내가 다 작살낼 거야. 니네 지금 뭐 말은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어디서 이렇게 했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박안수 그 당시 바지사장 앉혀놓고 여인영이 실제로는 모든 이 내란을 갖다가 진두지휘하는 실질적인 군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그 인물 자체가 따지고 보면 특정고등학교 출신 인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첩사 과거에 이제 기무사
같은 경우도 계엄권 만들어가지고 논란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군대 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대가 존재하고 그 부대에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의 가장 측근을 갖다가 앉히고 자기의 측근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구조가 존재했었다. 그렇다면 그 구조 자체를 갖다 아예 다 분리를 시켜서 애초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자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방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근데 여기다 왜 발전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체합니다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발전적으로 해체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해체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군이 이제 좀 더 본연의 자세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안사가 막강한 힘을 가질 이유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첩사도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죠. 군이 만약에 간첩한테 휘둘린다면 그 군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힘을 주고 권한을 부여한 건데 계속 이런 짓을 하니 그건 없애야죠. 아무리 진돗개가 똑똑하면 뭐합니까? 미친 짓 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방첩사 뭐 그전에 보안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군사 쿠데타를 막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때 항상 이 방첩사 뭐 과거의 보안사를 끼지 않으면 쿠데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쿠데타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끼고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방첩 기능 그러니까 이른바 간첩을 잡는 기능 플러스 뭐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을 먹을지 모르는 군사 반란 내지는 쿠데타를 막는 기능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방첩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는 막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인 재조정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인사예요. 이번에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통해서 육사 더군다나 자기가 나온 충안고 출신을 요직에 깔아놓고 그들을 끌어들여 갖고 그 주축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원칙 앞으로 방첩사가 발전적 해체돼서 다른 기구들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벼슬아치를 지방에 내려보낼 때 상피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자기 고향으로는 안 내려보내잖아요. 고향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 방첩사의 후신 기구를 비롯해서 군사 인사 원칙에 있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해야지 비슷비슷한 사람들로 인사를 쫙 깔아놓으면 다시 그들이 뭉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인사가 중요한 게 지금 보면은 김용현, 여인영 다 충암고 선후배들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란을 일으켜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사를 두루두루 공평하게 정말 능력 위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정말 힘 있는 자리에 내 가까운 사람하고만 이렇게 딱 해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도 계속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들이 충언을 하겠습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지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방귀를 껴도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따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 나라가 그래도 각하의 은택으로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데 5년만 하고 물러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흔들어 대는 것이 바로 간신배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죠. 나는 완전한 신이 아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두루 골라서 넣어놓고 그 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인데 윤석열이는 처음부터 길이 틀려 먹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김유정 의원님 맨 처음에 내가 구성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구에 있을 때부터 뭐 몇십 년 직이라고 했던 예. 자, 뭐 전부 그다음에 뭐 청와대 들어간 자는 김건희한테 뭐 갖다 바친 자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연, 지연, 술친구, 30년 지기, 40년 지기 다 이렇게 짬짬이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들로 다 국무위원까지도 다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왜 나 안 말렸어? 라고 말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꼭 모질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방첩사 해체도요.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 이름만 바꿨지 기능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윤석열 49년 이후에는 만에 학연, 지연 다음에 이제 주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길 법해요. 술 친구들 그러니까 올라간 자들이 꽤 많아요. 예. 술 친구들이 다 실세로 네. 그 쥐락펴락했죠. 김명남 의원님이 술이 조금만 셌어도 저는 안 먹고 말지. 그 자리에 끼고 싶진 않아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KBS 사장 같던 박민인가 있잖아요. 네. 그자도 윤석열이 술 친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잘 마셔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벌어졌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게 지금은 녹취로 안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아부하고 딸랑대서 그 자리에 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얻은 자리 자체가 아주 쉽게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했던 3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보면 이게 2023년 10월을 갖다가 내란의 어떤 기원으로 땡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때 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 그 이전에 어떤 의도가 있었으니까, 전 그러면 2023년 제가 볼 때는 뭐 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자, 오늘 이제 윤석열 구형이 내려지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국민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사 잘못했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혼을 내는데, 정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3대 특검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정말 다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알았는데, 하기야 뭐 저지른 죄가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오늘은 2부에서 이제 내일 모레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후보들을 많이 만나보기 위해서 원래는 금요일 날 먹방만 하고 끝내는데 오늘 먹방을 좀 땡기고 백혜련 의원 원내대표 출마했죠. 만나보려고 하니까 먹방을 좀 일찍 시작합시다. 오늘 패널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100년 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제가 정말 애정하는 그 100년 진고, 이게 다른 홍삼 제품보다 먹어도 빈센 됩니까? 예, 그거 한 숟갈씩 떠서 드시고 그 앞에 일부러 제가 차를 타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먼저 마셔보세요. 그거 아직 안 드렸나? 그 물이구나. 저는 커피 마시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왜 갑자기 커피를 마시라고 그러시지? 이거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거 먼저 떠서 드셔봐도 돼. 찹니까? 이거는 차고, 네. 그거는 이제 농축액인데, 그게 그 일반 홍삼 제품보다 훨씬 두 숟갈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거죠. 와, 차갑냐고 방금 여쭤봤는데. 차냐고. 개그 쳤는데, 와, 그걸 그렇게 다큐를 받아들이면 제가. 별로 차고 싶네. 와. 맛있다. 많이 쓰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한 숟갈 떠서 드시고 나면 입안에 네. 알싸한 그 인삼 그게 네, 향이 나. 홍삼이 예. 네. 그게 입맛에 진짜인 거죠. 예. 차를 한 잔씩 드세요. 좋다. 요거는 안 찹니다. 힘이 나겠네요. 네. 드셔보시고. 그만하시고요. 예.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 먹었거든요. 예. 술을 많이 먹게 돼. 아하. 이게 몸이 보신이 돼가지고요. 참 또 별소리를 다 듣네.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6포는 놔두고 가세요. 육포요? 네. 이거 술 먹을 때 안주 써야 되는데. 술을 마시게 되니까 먹으면 안 되지. 아니, 술 먹고 안주를 먹었고, 그다음에 에이. 요걸 먹고, 이게 도돌이표지 않습니까? 술 먹고 육포 논리가. 먹고. 이게 뭐라 그랬지 이름이? 그리고 오늘 100년 진거 먹고. 오늘 먹방은 그거하고
이 육포인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 내가 많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이 맛이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일반 오리지널 맛, 그다음에 매운맛. 근데 매운맛도 약간 매운맛이고 그리고 이제 치즈 맛 이렇게 있는데 매운맛이 없군요. 예.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이 차 진짜 좋은데? 이 백년진고 꿀 같은 거 넣으신 거예요? 꿀을 좀 넣었어요. 꿀 살짝 꿀을 좀 타면 마시기 좋죠. 아 이걸 이렇게 해서 야, 예. 좋네 이거 훨씬 더. 너무 좋다. 오. 또 다른 맛입니다. 이 백년진고 그냥 농축액을 먹는 것과 또 이렇게 꿀 넣어가지고 차로 먹는 거는 또 다른 맛이에요. 이게 훨씬 좋은데 이거 진짜 이거? 차로 마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 육포는 편의점에서 사 먹는 육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고. 이 육포는 제가 먹어본 중에 단연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내산 소고기가 83% 들어있어요. 와. 오늘 사실은 맥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대신 이거 드시고 또 오늘은 건전으로 갑시다. 이거랑 백년진고 이 예, 그거하고 따뜻한 차 백년진구하고 마시고요. 같이 드셔도 좋고 한 숟갈 떠서 드셔봤어요? 예, 이거 먹고 거꾸로 먹었습니다. 차를 그거 나중에. 제가 네. 우리 패널분들의 건강이 대한민국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제가 한 병씩 드릴게요. 뭘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백년진고. 예. 예, 그거를 드시고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간 하루도 빼지 말고 꾸준히 먹고. 꾸준히 드셔보시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변화가 생겼다 안 생겼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서 한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생겼다니까요. 치즈 육포는 요 다른 사이에 분들. 예. 치즈가 들어있어요. 쏙 치즈가 들어있네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맛있어요. 치즈가 보이네요. 아니 육포가 근데 정말 부드럽네요. 진짜 괜찮죠? 네. 나 지금까지 먹어본 육포 중에서 최고였다니까요. 가끔 보면 그 육포가 좀 질기거나 딱딱해갖고 좀 예. 이게 씹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말 부드럽네요. 근데 육포 진짜 잘 골라야 되는 게 제가 육포를 좀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육포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근데 잊어먹었어. 그래서 그 육포를 사러 가가지고 그 이름으로 생각되는 것을 갖고 왔는데 그 산 것을 못 먹고 버리는 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결국 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 육포가 천양지차인데 이거를 딱 먹어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난 육포가 있다니 하고 나 놀랐다니까요. 촉촉해요. 일단 육포가 촉촉하고 예. 이게 오리지널하고 지금 치즈 육포하고 저희 예. 맛보고 또 있는데 매운맛도 하나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육포도요. 살짝 매운 뒷맛이 있어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감귤인데요. 이 감귤 이름이 타이백 감귤이에요.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통 모르시겠지만 이 타이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 제주도 가서 보시면 귤밭에 가끔 하얀 천 같은 거 깔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이제 타이백 그 재배법인가 봐요. 저렇게 밑에 하얗게 물처럼 깔려 있는 거. 저게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섬유 소재인데 과수원 바닥에 이거를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사가 되지. 빛이 반사가 돼서 하늘에서 해가 쐬주고 밑에서 저 빛이 반사되니까 일조량이 더블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빗물 유입도 막고. 그러니까 과일이 물을 먹으면 당도가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당도를 높이고 빛 반사를 통해서 귤 밑에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타이백 재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걸 진짜 드셔보시면 와 귤이 이렇게 달구나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 브릭스가 수박보다 더 높은 브릭스더라고요. 수박보다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설탕물인데 설탕물? 설탕물. 네.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과일은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르죠. 진짜 나네요. 귤이 이런 맛? 뭐 이런 것까지. 실패가 없습니다. 가끔 귤 샀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저는 뭐 타이백 말씀하시길래 야 이게 귤계의 타이슨 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타이백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해서 너무 맛있다. 그러면 맛있게 드시라고 제가 편안하게 드시라고 광고 영상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뭐가 제일 나아요?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장르가 달라서 다 너무 맛있는데. 근데 귤은 진짜 좀 특이한 맛이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그 감귤이 약간 신맛이 나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맛을 높이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 교접을 시켜서 교접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천혜향, 뭐 한라봉, 뭐 레드향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감귤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농사 지을 때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면 굳이 이 천혜향, 레드향 뭐 이렇게 교접종을 먹을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냥 이거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재배법이나 이런 농법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만다린 품종이라고 미국에서 오렌지가 이제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의 이 감귤 재배 농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서는 고품종 좋은 것을 막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개량해서 나온 건데 당도가 높고 이거 드셔보면은 뭐 어디 뭐 오렌지 뭐 비교가 됩니까? 훨씬 맛있어요. 오렌지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맛있어요. 신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딱 드시면 전혀 시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단 이 흐름이 입안에 확 퍼지고 그래서 타이백 기억해야겠네. 타이백. 술이 없는 먹방도 저렇게 좋아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그거 남들 다 집에 가서 술 없이는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이거 드세요. 그럼 술 없이는 먹을 수 없다고 여태 하는. 안 드신 거예요? 그럼 육포를? 이게 술이랑 같이 먹어야 하나만 되지 않을까. 드셔봐요. 맛있었던 술에 대한 예의. 정말 맛있어요. 이거 맥주 각인데요? 진짜 맛있죠. 맥주 각. 딱 그렇죠. 네, 네. 맥주 각. 육포가 이렇게 촉촉할 수가 있냐? 오늘 그러면은 우리 저 김용 원장님 맥주 한 명 들고 오라고 그럴 걸 그랬네. 네, 저 카톡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고를 하나 할 텐데요. 네 분 보내드리고 할까요? 또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만나볼 텐데 오늘 일부 함께 하신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김유정 의원님, 박영신카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0년 진고 저희가 네. 꾹 쭉 드셔보시고 네. 반드시 다음 주에 어떤 변화가 느껴졌는지 네. 만나자마자 막 나를 막 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 일주일 임상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